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자녀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지도를 잇는 힘이 나중에 나의 인생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매핑 파워가 나중에 리더십 파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수님 강의가 너무 쉽고 재밌어서 아이들이 직접 봐도 이해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도 목동초등학교 아이들이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유익했고요. 저희 아이한테 오늘 바로 지도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요, 커넥토그래피 시대의 글로벌 인재가 되는 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커넥토그래피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지오그래피는 지리학인 거 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커넥트라는 단어를 앞에 넣었어요. 연결, 커넥트하고 지오그래피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인재가 완전히 새로운 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토그래피 시대에 우리 아이가 글로벌 생존력도 기르고 무엇보다 행복한 성공을 거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조금 더 행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지리학 좋아해, 나 학교 다닐 때 너무 지도 보는 거 좋아하고 지리 좋아했어 하는 분 계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엄청 싫어했어요. 특히 저는 지도만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거의 다 틀렸던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지리학자가 될 생각을 했을까?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아세요? 총균수 들어보셨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본 도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의 필독서로 유명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를 석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분이 어느 과에서 가르치는 분인지 아세요? UCLA의 지리학과 교수님이세요. Department of Geography.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요, 지리학과가 모든 대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History라든지 Philosophy 뭐 이런 인문학은 거의 모든 대학에 있고 또 과학도 그렇죠? 물리학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지리학과는요, 미국에서 별로 없어요. 이 UC 계열에만 좀 있고 주립대학에 하나 둘씩 있는 정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동부의 아이비 명문 대학에 지리학과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리학은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미국 영향 많이 받잖아요, 학계나 교육계가.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학자나 뭐 이런 교육계 분들 중에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학 없는 거 아니야? 지리학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세계에서 지리를 안 가르치는, 공교육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국민 공통 기본 과정에서 지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북한도 가르쳐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지리학자로서 좀 아쉽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연대 지리학과 없죠? 성균관대 없죠? 서강대 없죠? 한양대 없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 중에서도 지리학과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순수 지리학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은 멸종 위기에 처한 지리학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에 가장 대체되지 않을 학자가 지리학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리학이라는 것은 인문과 자연을 통섭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문을 종합하는, 어떻게 보면 학문의 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명사학자도 아니고, 그죠? 이분은 지리학자다라고 우리가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지리는요, 사회과라는 여러 과목 가르치는데 이만큼 들어있어요. 정말 코딱지만 해요. 그래서 맨날 지명 외우다 끝나요. 하지만 원래 지리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학문이고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종합 학문으로서의 위상이 탄탄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하고 한국만 지리학이 약하다. 그리고 오해와 편견이 많다라는 거. 자, 교육하면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지리가 필수 과목이거든요. 이 윌리엄 왕세손이 전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연히 지리예요. 영국에서는 지리가 통치자의 학문입니다. 영국에서의 지도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좀 뼈대 있는 집안은 자기네 영지를 표시하는 고지도 하나씩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롤드 백화점이라고 아세요? 나이트브리지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청담동에 있는 가장 고급 백화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화점의 2층, 3층, 메인층에 아주 넓은 고지도 컬렉션을 파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도를 소유하는 자가 통치자고 노예는 지도를 주면 어떨까요?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겠죠. 그래서 노예가 아니고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지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지리라는 이런 지리학 또는 지리학 상상력에 가장 필요한 직업이 뭘까? 뭘까요, 여러분? 지리가 필수, 도둑. 그 누구도 어디에 기준품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리고 어떻게 훔쳐올 수 있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런데 귀신같이 훔쳐요. 자, 그렇다면 도둑을 잡는 사람은 누구죠? 경찰, 형사. 이런 분들은 도둑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리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중에서 경찰, 외교관 이런 거는 지리가 필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맨날 행정이나 법규만 딸딸 암기한 사람이 경찰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렇잖아요.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외교관이 세계 지리를 안 배우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국립외교원이라는 외교관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도 지리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리학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원저자가 국립외교원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강의한 최초의 지리학자래요. 그래서 그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처음이라고? 이 외교관 양성하는 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지리가 꼭 필수인 직업군에서조차 지리를 안 가르치는 나라다. 그런데 영국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튼, 해로우, 킹스 같은 명문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지리가 필수고 전 국민이 초등학교 때 지리를 배워요. 어떤 지리냐? 캐머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방하고 이럴 때 보면 내공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안동 하회마을 간 거 기억하세요? 그 순방 코스 짠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도 종갓집의 그런 어떤 중요성 잘 몰랐을 텐데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장소에 가서 품위 있게 한국 문화도 알리고 세계에 또 당신도 대접받고 그런 순방에 동선을 짜는 것도 사실은 지리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요.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 정말 지리학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도 빛나고 상대국도 되게 좋을 만한 그런 동선 짜는 일, 그것도 지리학자가 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여행 가고 또 가족끼리 놀러 갈 때 그냥 블로그 검색하시잖아요. 근데 영숙이 안 그래요. 제 친구고요. 치과 의사 집안이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가지고 지도 펼치고 GPS 이런 거 활용해서 가족만의 여행을 짜요. 탐험. 그래서 우리 가족의 여행 경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르치죠. 엄마 아빠면서 또 새로운 곳을 탐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푸켓에서요. 쓰나미 피해가 났었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인도양에서 이 쓰나미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푸켓에서 오직 한 해안에서만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지휘한 애가 누군지 아세요? 11살짜리 영국 초딩이 이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얘가 선생님한테 지리 시간에 쓰나미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게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발사 보이면은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 얘 때문에 거기 있던 수백 명의 휴양객들이 목숨을 구했고요.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막 BBC 출연하고 막 지리교육협회에서 상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생존을 지켜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태국에서 왜 그 소년들이 동굴에 갇혀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다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고 다 구조됐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태국 애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했잖아요. 영국은요, 호주는요, 이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을 구조했어요. 태국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직업이 뭐냐? 소방관, IT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인데 이렇게 해외까지 가서 아이들을 구조할 만한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카우트 활동이라든지 초등학교 때 배운 지리를 활용해서 자기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런 위험에 빠진 사람들까지 구조하는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 호주도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호주도 스카우트 활동이 강해요. 그래서 1000명 정도가 와요. 호주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제임스 쿡이라는 탐험가의 이름을 딴 대학 출신의 의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국종 선생님 아시죠? 헬기 타고 이제 그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은 의사들이 늘 헬기를 타고 이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협조하는데 한국은 법규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말 이렇게 현장을 뛰는 의사가 없다. 다들 그냥 강남에서 성형외과 외는 게 꿈이다, 의사들이. 의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위험한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사야말로 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현장의 힘을 믿는 지리학자예요. 그리고 저는 세계적으로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 법규들이 경직돼 있고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학자들과 경쟁하려면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로 6, 7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타고 5-6시간은 국내라고 생각하고 전 연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저는 국내라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아마 동남아시아 지역은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장을 많이 아는 학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비행기 타고 6, 7시간은 국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시고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꿈을 꾸도록 그렇게 장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리 교육을 통해서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안전을 배우거든요. 이렇게요. 얘들아, 위험한 데 가지 마. 너 그냥 집에만 있어. 그러면 그 아이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한 게 뭔지 가르쳐주고 보고 거기서 피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만 잘하고 지리를 안 배워서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을 잘해서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요. 공간적 의사결정. 내가 어디로 몸을 움직이느냐가 그 아이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자꾸 막 매뉴얼 갖고 막 암기하고 막 무슨 안전 외운다고 그 아이가 안전해지지 않아요. 그럼 영국은 어떻게 안전교육하냐? 애들을 일단 다양한 위험한 장소에 선생님이 데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너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쇼킹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불을 위험해요. 그래서 야, 불 위험하니까 너 절대 거기 가지 마. 그래서 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가 가장 위험해요. 불이 있어. 이거가 뜨거워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뤄야 돼. 가르쳐주는 게 안전교육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교육이 설계부터 잘못됐어요. 그것도 암기식으로 가르쳐요. 안전교육도.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지리,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자신이 어떻게 공간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그 푸켓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한 소녀처럼 자기 자신도 지키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을 이렇게 보장을 하려면 교사들의 많은 노고가 필요합니다. 저같이 현장을 아는 지리학자들이 여러 번 가서 현장 점검하고요. 지도를 보고 아이들의 동선을 짜고요.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노고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학부모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체험활동이 가능하려면 교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안전을 배우는 체험활동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같이 봉사합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교사 혼자 할 수 없어요. 학부모가 협조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전교육 이런 거 다 빠지고요. 그냥 맵 치수 얼마 인정만 하면 끝이에요. 인공호흡이 중요해요. 생존 수영만 배우면 끝이에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불안전한 안전교육이고요. 안고가 빠진 찐빵과 같은 안전교육입니다. 핵심은 다양한 공간으로 가서 체험하면서 배우는 것이고요. 이런 다양한 이런 평가 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장소가 안전해지는데도 이런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과정이 실행되면 이런 지역사회의 안전을 아이들과 함께 챙기고 또 학부모님도 같이 동행하고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안전교육이 진화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느 갔는데 여기가 뭐가 위험해 보이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아이들의 눈으로 관찰하고 갯벌에 가니 이거 위험하네. 그죠? 갯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 조금만 다 빠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도 맨날 뭐 인스타 사진만 찍을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관찰하고 내가 어떻게 위험 요소들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이 사실은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화로운 시기, 태평성대에는 지도를 많이 안 읽어도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먹고 살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틀이 안 변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틀도 변하고 무엇보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날 1등 했던 사람이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꼴찌로 더 전락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 애들이 엄청 성실해요. 그죠? 기술 개발 안 하나요, 걔네들이? 기술력도 높아요. 근데 좀 이제 일본에 몰락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일본의 지리교육이 개판이었어요, 몇십 년 동안. 45년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공영권주를 보면서 세계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원폭 딱 투하하고 군정 시작하면서 교육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지도를 못 보게 했어요. 지리 교육을 금지시켰다고요. 그리고 미국이 미국식 사회과 교육을 들여왔어요. 일본과 한국이 지리 교육이 약한 나라가 된 배경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아베가 들어서면서 지리 교육을 부활시켰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뭐 성실하고 기술 개발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디지털 혁신에 뒤처진 것은 지리 교육이 부실해서다. 지리교육 강화운동? 최근에 사회과 교과서나 이런 데서 자꾸 독도 막 명기하고 막 지리교육 강화하는 그 추세가 아베 정권 1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간파한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지도가 여러분 우리 길 찾고 이런 데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콜레라의 원인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런던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공기가 나빠서 콜레라 걸리나 그랬어요. 19세기에. 근데 한 용감한 의사가 콜레라 환자, 죽은 환자들을 수치, 통계만 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디서 사람들이 희생됐는지를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 지도요. 그래서 우물가 주변에 몰려있더라. 그 콜레라의 원인이 물이 아닐까? 오염된 물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웠고 그게 현대 역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요. 우리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 대학생이 만든 엉성한 코로나 맵이 엄청 인기 끌었습니다. 그 대학생 훌륭하죠? 근데 우리가 이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은 지도를 활용하지 않고 역학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과목에 지리가 없어요. 지도 보는 법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맨날 법률만 바뀌고 행정법규만 바뀌고 조직도만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요, CEO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에 가서 그 말해요. 모든 업무를 지도화해라. 조직도를 뛰어넘어서 통합하려면. 그거 잘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모든 빅테크 기업이고요. 특히 넷플릭스요. 넷플릭스의 CEO가 쓴 책 이름이 규칙 없음이에요. 근데 지도는 있어요. DVD 배달할 때 우편 배달 지도부터 시작해서 고충 지도도 각국의 문화를 지도화한 지도까지 갖고 있어요. 넷플릭스의 리드 히스턴스가 봤을 때 한국이 정말 딱인 거야.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통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딱 찍어서 수년 전부터 투자했고요. 오징어 게임 대박 나면 한국 감독도 좋지만 사실 그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가요? 넷플릭스가 가져가요. 엄청난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작은 어떤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까지 넘나드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요 10대 때 남아공에서 혼자 캐나다 가네요. 그리고 거기서 동부로 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 받으려고 지 동생이랑 고물차를 몰고 쭉 횡단해요. 가가지고는 학교 그만 때려치고 대학교 때려치고요. 바로 창업을 해요. 근데 걔가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전화 지도부를 지도화하는 걸로 해서 대박을 내요. 그 다음에 zip2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불리고 불려서 결국은 지금 같은 세계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제국을 만드는데요. 그 기초가 뭐냐? 과감하게 지도를 펼치고 이동하는 능력이에요. 창의성. 여러분, 창의적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창의성 강조하잖아요. 창의성 메가스터디 강의를 들으면 창의적 인재가 될까요? 아이들은 왜 자연에서 자라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알아요? 이제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놀 때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게 지금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옛날에는 그냥 지필고사로 심리 검사를 했는데 IQ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뇌에다가 뭘 꽂고 활동하는 즉시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어느 뇌 부분이 활성화되냐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필고사를 넘어서 측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비밀이 밝혀졌거든요. 창의성의 비밀은요. 다양한 환경에서 길을 찾을 때 창의적이 된대요. 종합적 사고력이 생긴대요. 저한테 그래. 김 교수 그냥 연구실에 있지 왜 이렇게 세계를 뛰어다녀? 여러분, 인터넷에 놔두는 정보, 쓰레기 정보가 되게 많아요. 잘못된 정보도 많고요. 여러분, 돈 되는 정말 핵심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게요, 여러분. 아무도 안 올려요. 왜 여러분이 지도를 모르는 줄 아세요? 모든 기업체, 모든 국가는 전략 지도가 있는데요. 그건 누구한테도 공개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상대에게 지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역공을 당하죠. 반역자가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지도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역사책은 남아있는데 지도는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와 권력의 비밀이기 때문에 안 줘요. 노예한테 안 주듯이 지도자는 모두 지도를 보고 있어요. 안 볼 뿐이고 안 줄 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료는 많이 있는데요.
지도는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도가 별로 없어요. 역사학자들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제가 세계사를 한번 쫙 훑다 보니까 모든 탁월한 통치자들은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이었고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과학적이고 탁월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와 문명이 꽃피우던 시기에는요, 가장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었던 지리 강국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나오기 전에 검색 엔진 많았어요. 야후, 익스플로러 이런 거 다 검색 엔진이었고 잘 나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구글이 독점했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구글 맵 혁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다 나와 있어요. 구글이 공짜로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요, 우리의 질문과 호기심을 수집해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순간 걔네들은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는구나. 요새 이게 핫하구나.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요, 걔네들이. 근데 그 분석해 보니까 4분의 1이 지리, where, 어디, 주소, 어드레스랑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디지털 지도를 배포하면 이 검색 엔진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겠구나. 이 똑똑한 애들이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미국에 지리 전공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지리를 잘 가르치는 데가 텍사스거든요. 걔들 이제 탐험하고 그런 분위기잖아. 텍사스 막 카우보이. 그래서 텍사스 대학 출신 지리 디지털 지도 그리는 사람 호주에 2명 있어요. 아직 회사도 안 차리고 특허만 있어요. 3명을 불러요. 를 시켜요. 5년입니다. 그때 구글이 떡상했어요. 지도를 쫙 나눠주니까 시작했고요. 그때라는 허리케인이 미국 강타했을 때 구글이 위력 지도로 사람을 구한 소방관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은 다 물에 잠겨서 없어지잖아요. 조직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도를 펼치고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또 유명해지고 전 세계로 확산돼요.